제4권 영웅의 길 제29장 이옥 군위에 오르다. 진원공도 죽었다. 그가 사랑하던 아들 해제와 탁자도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여희도 순식도 동관호 우시도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소위 여희파라 불리던 서파는 모두 죽거나 공실에서 추방당했다. 진나라 정권은 하루아침에 이극과 비정의 손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군주부재. 그랬다.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누구를 임금으로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었다.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실은 매우 복잡하다. 사서의 진원공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인지는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어림잡아 8, 9명쯤 되지 않을까 짐작해 볼 뿐이다. 그 가운데 세자인 신생과 해제, 탁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남은 공자는 5, 6명. 이들 공자 중 한 사람을 내세워 새 군주로 맞이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진나라 정권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부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들은 연일 이 문제를 논의했다. 공자 중이, 공자 이요. 5, 6명의 공자들 중에서 다시 이들 2명으로 압축된 것은 이미 모두가 예상했던 일이었다. 문제는 중이를 지지하는 세력과 이요를 지지하는 세력이 좀처럼 타협을 보지 못하는 것에 있었다. 중이는 싸움을 좋아하오. 우리 진나라는 내정에 힘써야 할 터인데 중이 공자가 군위에 오르면 매년 전쟁을 일으킬 것임에 틀림없소. 게다가 그를 따르는 가시는 모두 불황배나 다름없는 자들이오. 한결같이 거칠고 예의범절을 모르오. 그에 비하면 이요 공자는 부드러운 사람이오. 또한 그 뒤에는 극시라는 명문 세도가가 버티고 있으니 내정을 빨리 안정시킬 수 있소.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요. 이요 공자는 교활한 사람이요. 그게 형제 또한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모를 만큼 음흉하기 짝이 없소. 이요 공자가 군위에 오르면 우리 진나라는 고립되고 말 것이오. 하지만 중이 공자는 다르오. 그는 무엇보다도 진실하오. 이런 난세의 싸움을 좋아하는 것은 흠이 아니오. 이극은 고민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중이의 편도 이요의 편도 아니었다. 죽은 세자 신생의 편이었다. 누가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이극의 생각이었다. 나의 권한만 확보된다면. 이런 면에서는 음흉한 기질의 이요보다는 솔직 담백한 면이 있는 중이가 훨씬 편할 수 있었다. 그는 토론을 벌이고 있는 여러 대부들을 향해 결론을 내리듯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서열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하니 세자 신생의 바로 아랫동생인 공자중이를 모시는 것이 나을 듯 싶소. 내 뜻에 동조하시는 대부들은 이 주간에 서명해주기 바라오. 그때 지금까지 묵묵히 앉아있던 비정이 신중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제 생각에는 이 일은 우리들만의 의견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우리 조정에는 원로 대신 호돌이 계십니다. 일단 그분의 뜻을 들어보고 서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소. 인망 높은 호돌을 끌어들임으로써 이극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덜어주자는 배려임에 틀림없다. 과연 비정다운 생각이었다. 이극은 속으로 감탄하며 수레를 보내 즉시 호돌을 모셔오게 하였다. 호돌은 공자 중이의 가신단 영수인 호원의 아버지다. 또한 중이의 지지자이기도 했다. 조당에 있던 대부들은 당연히 호돌의 긍정적인 답신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호돌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나는 쓸모없는 늙은이일 뿐이요. 모든 것을 대부들이 정하는 뜻대로 따를 것이니 알아서 결정하시오. 중이를 찬성한다는 뜻인가 반대한다는 뜻인가. 아무도 호돌의 진정한 속마음을 짐작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극은 자신이 편리한 대로 호돌의 답신을 해석했다. 원로이신 호돌 어른께서도 중이 공자에게 마음이 가 있음이 틀림없소. 그러나 그가 호돌이 입조하지 않은 까닭을 좀 더 세심히 파헤쳤더라면 호돌의 답변이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호돌은 자신을 데리러 온 수레를 돌려보낸 후 수수께끼 같은 말을 혼자 중얼거렸다. 내 자식 둘이 모두 중이 공자를 따라 망명했다. 만일 지금 그들이 귀국한다면 중이는 물론 내 아들들까지 모두 죽은 목숨이다. 조정 대부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호돌의 전가를 받은 이극은 본격적으로 서명 작업에 나섰다.
먼저 자신이 붓을 들어 주간에 서명했다. 이어 비정과 치려대부인 가화, 공화, 추천 등 모든 대부들이 그에 가세했다. 자, 이제 적으로 가서 중이 공자를 모셔옵시다. 아직 여의파의 잔당이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힘이 장사인 도안이를 밀사로 선정, 중이에게로 파견키로 했다. 이때 도안이의 신부는 하대부. 여의파를 소탕한 공을 인정받아 대부 반열에 오른 것이었다. 여의파가 소탕되었다. 이제 귀국할 수 있다. 이극이 보낸 밀사 도안이가 백적 불악의 당도함과 동시에 중이에 가신단 사이에는 삽시간에 이런 소문이 퍼졌다.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중이도 처음에는 가슴이 부풀었다. 이제 되었다. 그러나 도안이가 내민 주간을 펼쳐 훑어보는 순간 중이의 얼굴에 의욕의 그림자가 서렸다. 이상하다. 호돌은 중이의 외조부이자 진나라 원로 대신이다. 모든 대부들의 이름이 날인되어 있는 명단 중에 당연히 호돌의 서명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유독 그의 이름만 보이질 않는 것이었다. 잠시 기다려주게. 아무래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아야 할 테니까 말일세. 도안이를 객관으로 돌려보낸 중이는 곧 가신단 회의를 소집했다. 호원을 비롯하여 조쇠, 호모, 선진, 위주, 계자추 등이 중이의 방으로 모였다. 중이는 도안이에게서 들은 그간의 강성 소식을 자세히 전해준 후 자신을 군주로 모시려 한다는 이극의 뜻까지 밝히고 나서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 다음 아닌 호돌 어르신의 서명이 보이질 않는다는 점이오. 이는 호돌 어르신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암시하려는 뜻이 있음이 분명하오. 이에 대한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혈기왕성하고 성격이 급한 위주가 대뜸 대답했다. 의견을 듣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나라 대부들이 공자를 군위에 모시려고 일부러 사람까지 보냈는데 지금 고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 돌아가겠습니까? 이는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당장 짐을 꾸려 강성으로 돌아가 군위에 오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모두 마찬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진, 호사고 등 젊은 층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모아 대답했다. 하지만 가신단의 우두머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호원, 조쇠만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었다. 중이가 의견을 묻는다고는 했지만 혈기 넘치는 젊은 가신들의 의견을 묻고자 함은 아니었다. 그대들은 어찌 아무 말도 하지 않소. 기어코 중이는 호원과 조쇠를 향해 눈길을 돌렸다. 두 사람 모두 어느 사이엔가 중이의 스승 임무를 수행해 나갈 만큼 원숙하고 노련한 품격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뿌리 없는 나무는 금세 말라 죽게 마련이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호원이었다. 군주는 한나라의 중추. 조정 대부들은 물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군주의 자리는 위태롭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진나라 공실 사정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이극이 해제, 탁자에 이어 순식 등까지 몰살시키고 정권을 잡은 이 상황에서 중이 공자께서 귀국하여 군위에 오른다 하더라도 과연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 또 반대파가 반란을 일으킬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실의 세력을 장악하기는커녕 백성들조차 다스리기 어렵게 되고 말겠지요. 호원은 자신의 생각을 차근차근 중이에게 설명했다. 이극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호원의 뜻에 동조하되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나간 사람은 조쇠였다. 설사 중이가 귀국하여 군위에 오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공이 이극에게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당연히 그 공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며 중이로서는 이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만다. 중이로서는 여간 재미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쇠는 이러한 문제점을 끄집어낸 후 그것은 아니다. 라는 답까지 낸 후 덧붙였다. 진나라는 당분간 내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 내란을 가라앉힐 만한 힘이 없습니다. 호돌 어르신께서 서명하지 않은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원과 조쇠의 대답은 한마디로 명료했다. 귀국하지 말자. 중이는 고개를 끄덕이긴 하였으나 속으로는 여간 비통한 심정이 아니었다. 그러면 대체 언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중이가 군위에 오르는 것을 거절하면 이극은 동생인 이호에게 손짓을 할 것이 분명했다.
이호가 이극이 내민 손을 잡을 가능성은 9할이 넘는다. 이호가 군주가 되어 내정을 안정시키면 중이는 영영 돌아갈 길이 막히고 마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말하여 중이의 내면에는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호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현자풍의 외숙 호원의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기다리기까지에는 무수한 유혹과 시련이 뒤따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늘의 뜻을 따르리라. 중이는 자신의 가슴을 애태우던 미련의 끈을 과감하게 끊어버렸다. 호돌이 서명하지 않고 스승격이라 할 수 있는 호원과 조쇠가 반대하는 일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막연히 기대했던 그 무엇인가가 조각조각 부서지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 같은 빛의 분산을 지켜보는 통안의 심정으로 중이는 도안이를 불러 최종적인 통보를 보냈다. 나는 성군에게 죄를 짓고 타국으로 망명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네. 성군이 살아계실 적에는 조성 문안을 드리는 효를 실행하지 못했고 돌아가신 뒤에는 통곡하는 예마저 하지 못한 몸이네. 이런 내가 어찌 변란이 일어난 기회를 틈타 귀국하여 군위에 오를 수 있겠는가. 그대는 돌아가 모든 대부에게 다른 공자를 모시도록 권하게. 나는 지금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네. 중이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결정을 굳혔다. 그는 진나라 공실에 내린 자신의 뿌리가 없음도 이극의 처우에 대한 어려움도 피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단 하나의 이유, 불효를 내세웠다. 아마도 중이의 일생 중 이때가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린 때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 하나의 결단으로 중이는 진정한 사나이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릇으로 부쩍 커버린 것이 아닐까? 뜻밖이었다. 이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돌아오지 않겠다고?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성군에게 효를 행하지 못한 죄인의 몸이라며. 이극은 주저앉는 심정이었다. 이로써 자신의 포부는 한풀 꺾였다. 중이 공자를 군위에 모심으로써 그는 대대손손 진나라 제1의 실력자로서 행세하려는 야망을 꿈꾸고 있었다. 후원 세력이 없는 중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가졌다. 그런데 그 초두에 들어서기도 전에 야망이 깨져버리고 만 것이다. 이럴 수는 없다. 그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도안이를 내려다보았다. 다시 한번 적당을 다녀오게. 불효는 핑계일 뿐이다. 중이 공자는 나를 경계하고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이극은 직감했다. 구체적인 타협안을 내세우리라. 공자 중이가 덥석 물만한 미끼를 제시하리라. 도안이가 허리를 숙이고 일어나려 할 때였다. 조당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대부 하나가 몸을 일으키며 실내의 정막을 깨뜨렸다. 공자라면 누구나 군위에 오를 수 있지 않겠소? 대부 양유미였다. 극시 일가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으로 예전에는 공자 이호와 자주 어울려 지냈었다. 한마디로 이호 계열의 사람이라고 보아야 했다. 아니나 다를까 양유미의 입에서는 이호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지금 생존해 있는 공자 중 중이 공자가 첫 번째 서열인 것만은 사실이요. 하지만 꼭 중이 공자만이 다음 군위를 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더욱이 중이 공자는 이미 귀국하지 않겠노라고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혀왔소이다. 이런 마당에 다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 번거롭소. 차라리 그 다음 서열인 이호 공자를 모셔오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조당 안이 술렁거렸다. 은근히 낙심하고 있던 이호의 추종자들이 쾌재를 부르는 소리였다. 이극은 내심 당황하며 얼른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호 공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외다. 욕심이 많으면 신의가 없고 신의가 없으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소. 기왕 정한 대로 중이 공자를 모시는 것이 나을 것이오. 중이 공자는 귀국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오지 않았소이까? 이호 공자가 중이 공자보다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꼭 중이 공자라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소? 양유미를 비롯한 이호 계열의 대부들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자 이극은 더 이상 자신의 뜻을 밀고 나갈 수가 없었다. 알겠소이다. 정의 대부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양나라에 머물러 있는 이호 공자를 모셔오도록 합시다. 사절단의 대표로는 양유미가 선임되었다. 도안이는 양유미를 경호하는 임무를 띠고 역시 양나라까지 동행하기로 했다. 양나라는 소국이었다.
군의에 대한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진나라 공자 이호를 후원해줄 만한 힘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양나라는 진과 진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다. 더욱이 진나라와는 사이가 매우 가까웠다. 속국이나 다름없었다. 이호가 망명지로 양나라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하려는 속셈에서라고 할 수 있었다. 때가 오면 진을 등에 업고 진으로 쳐들어가리라. 이호는 양나라에서 숨죽이고 진나라 공실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양나라 임금인 양백의 딸 양령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기도 했다. 이는 양백이 이호를 상당히 후대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호는 새 부인인 양령에게서 일남일녀를 낳았다. 그런데 이호의 두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는 다소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양령은 임신을 하고 10달이 지났는데도 해산하지 못했다. 이상하게 여긴 양백이 전복가인 초보를 불러 점을 치게 한 결과 사내아이 하나와 계집아이 하나가 뱃속에 들어있다고 하였다. 쌍둥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라면 별로 기이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초보는 그 쌍둥이 아이의 미래를 예언해버렸다. 아들은 죄수가 되고 계집아이는 첩이 될 것입니다. 불길한 예언이었다. 과연 초보의 예언대로 양령은 일남일녀의 쌍둥이를 낳았다. 양백은 물론 이호까지 마음이 몹시 언짢았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어로 지었고 딸의 이름을 첩이라 지었다. 어라는 이름은 말을 사육하는 하급 관리라는 뜻으로 공손의 이름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의 나쁜 운명을 바꾸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진나라 공실의 동태가 속속 보고되었다. 그 보고 중에는 아버지 진원공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되었다. 얼마나 기다리던 세월이던가. 이호는 즉시 신복 부하인 여의생을 시켜 자신의 거점지인 구룹을 공략했다. 여의생은 진원공의 죽음으로 어지러워진 진군을 쉽게 물리쳤다. 관백순식은 해제를 지키느라 변방 일 따위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결국 구룹은 다시 이호의 땅이 되었다. 해제가 이극에 의해 피살되었습니다. 순식이 죽고 탁자 또한 주살당했습니다. 이제 진나라 공실은 이극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여의생의 보고에 이호는 흥분의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기다리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의생으로부터 또 다른 사자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었다. 이극이 백적불악의 망명에 있는 중이 공자를 모시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호는 탁자를 부술 만큼 분노했다. 이극. 이농. 그는 가신단의 우두머리인 극애와 객사를 불러 의논했다. 중이 형님이 군위에 오르면 나는 영원히 기회가 없어진다. 이대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귀국하는 중이 공자를 습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중이가 군위에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분노와 초조감에 휘말려 이런 의논을 하는 중에 또 하나의 급보가 날아들었다. 중이 공자가 귀국을 거절했답니다. 대부 양유미가 도안이라는 자의 호의를 받으며 공자를 모시기 위해 이곳 양나라를 향해 오는 중이랍니다. 양유미라면 이호의 가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대부이다. 이 소식에 이호는 손으로 무릎을 치며 외쳤다. 하늘이 나를 도와주심이로다. 이호는 한참 동안 파한대소를 터뜨렸다.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극애가 눈동자를 번득이며 입을 열었다.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중이 공자인들 어찌 나라를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가 귀국을 거절한 데에는 필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라니. 모르긴 몰라도 이극을 경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극에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모름지기 국내에 있는 자들이 국외파 공자를 모셔다가 군위에 앉히려는 것은 나름대로 큰 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공신이 되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그 은덕을 앞세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려 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나도 중이 형님처럼 귀국을 거절하라는 말인가? 이호의 얼굴에 싸늘한 기운이 스쳐갔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이극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먼저 이극과 비정에게 타협안을 내십시오. 영지를 하사하겠다고 약속하면 이극도 더 이상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영지라면 어려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공자께서 본국에 돌아가시려면 반드시 이극을 견제할 만한 세력을 등에 업어야 합니다. 견제할 만한 세력. 진나라는 이곳 양나라와 가깝습니다. 또한 강합니다. 공자께서는 양유미를 시켜 진나라의 원조를 청하십시오. 진목공의 후원만 얻는다면 이극이라 하더라도 감히 공자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말이로다. 이효는 얼굴을 밝게 폈다. 마침내 대부 양유미 일행이 당도했다. 이효는 유난히 웃음을 얼굴에 가득 담고 그들을 영접했다. 먼 길에 오느라 수고가 많았소이다. 그간 타국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효와 양유미는 인사를 나누고 곧 밀담으로 들어갔다. 양유미는 진나라 대부들의 뜻을 전하며 이효는 이극과 비정에게 자신을 군주로 맞아들이는 대가를 약속했다. 이극에게는 분양 땅 100만 묘를, 비정에게는 부규 땅 70만 묘를 각각 하사하겠소. 묘란 면적의 단위로 사방 6척의 땅을 1보라 하고 100보를 1묘라 한다. 100만 묘라 하면 상당히 큰 땅이 아닐 수 없다. 이효는 이 같은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봉한 다음 양유미에게 건네주며 덧붙였다. 귀국하는 길에 진나라에도 들려주시오. 양유미가 어찌 이효의 뜻을 알지 못하랴.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공자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로써 밀담은 끝났다. 이효는 흐뭇한 마음으로 진나라를 향해 떠나는 양유미를 전송했다. 진나라 대부들은 공자 이효를 군위에 올릴 생각입니다. 모쪼록 귀국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목공에게 있어서 양유미의 청탁은 사뭇 뜻밖이었다. 진나라 대부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효를 임금으로 모시면 그뿐인데 굳이 이웃나라의 군주인 진목공에게까지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할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진과 진은 라이벌 관계였다. 국내파와 국외파의 세력 다툼. 그렇지 않고서야 경쟁국인 진나라에게 도움을 청할 리 없었다. 이렇게 생각되자 진목공은 내심 회심의 웃음을 머금었다. 진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진목공은 우서장 건숙을 불렀다. 진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힘을 빌려 질서를 잡으려는 모양이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주공의 덕을 펼칠 좋은 기회입니다. 당연히 진나라의 내분을 수습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와 있는 양유미라는 자는 이호를 받들려고 하는 모양이던데. 진의 유력 공자로는 백적 땅의 망명에 있는 중이와 양나라에 머물러 있는 이호가 있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서는 주공의 위에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두 공자의 인품을 직접 알아보려고 하시질 않습니까? 그렇군. 양유미의 말만 듣고 속단할 일이 아니겠지. 진목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공자집을 불러 밀명을 내렸다. 진 공자 중위와 이호를 방문하여 진원공의 죽음에 대한 조의를 표하되 그들의 행동과 말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살피도록 하라. 생각지도 않은 공자집의 조문 근조에 당황해할 만도 하건만 중위는 시종 침착함을 유지했다. 우선 그는 철저하게 상례에 맞춰 공자집의 조문을 받았다. 제배는 하였지만 계수는 하지 않았다. 당시 진나라의 상황을 잘 기록해놓고 있는 국어라는 사서에는 중위의 행동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배란 두 손을 모아 올리는 예이며 계수란 이마를 땅에 대는 예이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배는 허리를 숙이는 인사법이요. 계수는 큰 절을 올리는 인사법이라 할 수 있겠다. 중위는 진원공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대를 이을 상주는 아니었다. 따라서 그는 문상객을 맞이하여 제배를 하였을 뿐 이마를 땅에 대는 계수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공자집은 조문을 마친 뒤 허리를 세우는 중위를 향해 묘한 말을 던졌다. 공자께서 본국으로 돌아가실 의향이 있으시면 우리 주공께서 힘닿는 데까지 원조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중위의 후원자가 될 의향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중위의 반응은 공자집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객관으로 물러나온 공자집은 중위가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시종을 보내어 다시 말을 전했다. 우리 주공께서는 그대를 진나라 군위에 앉히고 싶어 하십니다. 뜻이 있으면 전력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 같은 말을 두 번이나 전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중위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들뜨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욕이 일었다. 진목공이 어째서 나를 도우려 할까?
어쨌거나 이쯤 되면 답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중이는 호원과 조세를 불러 자문을 구했다. 우리 진에 대해 야심을 품고 있군요. 조세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어지러움에 빠진 진을 돕는 척하면서 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진목공의 속마음을 간파한 대답이기도 했다. 제 생각도 그러합니다. 진목공은 필시 이호 공자에게도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호원은 여느 때와 달리 격분했다. 그만. 이제 그대들의 뜻을 알았으니 되었소. 중이는 친히 객관에 머물고 있는 진의 밀사공자 집을 방문했다. 귀국 군우께서 망명객에 불과한 저 같은 사람을 조문하시고 더구나 후원까지 해주시겠다고 하니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입니다. 게다가 부군마저 세상을 떠나셨으니 찢어지는 듯한 이 마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상당한 것을 기회로 앞날을 도모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 그냥 여기서 이대로 지낼까 합니다. 귀국의 군우께 이 같은 저의 마음을 잘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자 집은 비로소 중이의 마음이 다른 데 있지 않음을 알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중이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백적 부락을 떠난 공자 집은 이번에는 이호가 망명에 있는 양나라를 향해 수레를 몰았다. 그런데 이호는 중이와는 사뭇 딴판이었다. 그는 상복도 입고 있지 않았으며 조문객인 공자 집을 맞이하여 제배는 물론 곡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평상시처럼 빈객을 맞이하는 예로서 인사를 나누었을 뿐이었다. 실제로 이호는 공자 집의 방문이 조문객으로서라기보다는 양유미의 청탁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인사가 끝나자마자 이호는 공자 집을 향해 말했다. 공자께서 군명을 받들어 이처럼 나라 잃은 사람을 조문하시니 감격의 마음을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공자께서는 저를 위해 지도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지금 진나라에는 군주가 서질 않았습니다. 이 기회에 귀국을 도모하심이 어떠하신지요? 공자 집의 말에 이호는 두 눈에서 광채를 뿜어냈다. 이따 저녁에 숙소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은 조문하는 공식 석상이었다. 따로이 밀담을 나누자는 이호의 제안을 공자 집이 알아듣지 못하랴. 공자 집이 객관으로 물러가자 이호는 곧 가신단의 수령인 극예를 불렀다. 공자 집을 이용하면 진나라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소. 해제와 탁자가 연이어 피살당하고 진목공이 조문 사절을 보냈다는 것은 하늘이 공자를 돕고 있음입니다. 더욱이 중이 공자가 귀국을 거절했다고 하니 공자께서는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찌하면 좋겠는가? 공자께서는 우선 진목공에게 귀국을 도와주면 땅을 떼어주겠다고 약조하십시오. 그러면 진목공은 당장에라도 공자의 귀국을 주선할 것입니다. 땅을 떼어주면 우리 진나라의 손해가 아니오. 이 마당에 어찌 땅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있으면 공자는 결국 양나라에서 일개 필부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자는 진의 땅을 한 조각도 얻지 못합니다. 알겠소. 그날 저녁 이호는 공자 집이 머물고 있는 객관으로 암행을 했다. 그는 공자 집에게 비굴할 정도로 큰 절을 올리고 나서 간청했다. 지금 본국에서도 이극과 비정이 저희 귀국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실로 말하노니 진목공께서 저의 귀국을 후원해 주신다면 저는 귀국 후에 하남의 5성을 진나라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러고는 따로이 공자 집을 위해 황금 40일과 백옥 6상을 건네주었다. 공자 집은 아무 말 없이 이호를 바라보다가 그가 내민 뇌물을 받아 챙겼다. 서방으로 진출할 절호의 기회. 진목공으로부터 이호의 후견인이 되어줄 것을 제안받은 제환공으로서는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자기 쪽에서 진나라 일에 관여할 빌미를 찾고 있던 중이었다. 진을 비롯한 서방의 나라들이 영향권에 들어오면 제환공은 명실공히 천하의 패자가 되는 것이었다. 제환공은 먼저 공족 대부인 공손습붕에게 군사를 내주어 진나라로 향하게 했다. 자신은 앞으로의 일을 보아 직접 나설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생각이었다. 이호와 그 가신단이 공손지의 호위를 받아 진나라 도성인 옹성에 당도했다. 그들은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오랜 세월을 기다리던 순간이 오고 있음이 아닌가. 진목공은 이호를 보는 순간 앗 하고 속으로 외쳤다. 배신의 사람. 진나라의 악정으로만 그치지 않고 진나라까지 괴롭힐 수도 있겠다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후회하는 마음이 일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다. 하남의 5성을 내어주겠다고 들었는데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진목공은 이렇게 물었다. 그러합니다. 하남의 5성만으로 군우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 성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선정을 기대하오. 궁정을 물러나오는 이호에게 만나보고 싶다. 이런 뜻을 전해온 사람은 진목공의 부인 모키, 백희였다. 모키는 진원공의 딸이자 죽은 세자 신생의 친동생이다. 이호에게는 이복 여동생이 된다. 모키는 정이 깊고 기품 있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오래간만에 오라비의 얼굴을 대하자 눈물부터 흘렸다. 귀국하시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성심성의를 다해 군부인의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호는 아첨하는 눈길로 모키를 바라보았다. 먼저 가희를 잘 돌봐주세요. 세자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난 후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신생의 부인이다. 모키와는 퍽 가깝게 지낸 사이였다. 생모를 일찍 여인 모키는 가희의 손에 의해 길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이다. 가희의 일이라면 염려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던 참입니다. 시원스런 이호의 대답에 모키는 안도하는 눈길을 보냈다. 두 번째로, 지금 타국의 망명에 있는 다른 공자들에 관한 일입니다. 낯선 곳에서 여간 고생이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탁하건대 타국의 망명에 있는 모든 공자들을 불러들여 진나라에서 살게 해주세요. 오라버니를 도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순간 이호의 표정에 주춤하는 기색이 스쳐갔다. 하나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중이 진나라 공실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중이의 인기는 높다. 그런 중이가 귀국하게 되면 모처럼 잡은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 중이 형님만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이호는 자신의 속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다. 이내 얼굴 가득히 환한 웃음을 띠며 대답했다. 두말할 나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어찌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을 모른 척하겠습니까? 모키는 안도하는 표정이 되었다. 오라버니만 믿습니다. 내궁을 물러나오는 이호의 입가에 묘한 냉소가 가늘게 스쳐가고 있었다. 제나라 장수 공손스풍에 이어 제환공이 친히 고량까지 행차하였다. 주왕실에서도 군대를 보내왔다. 모두가 진목공의 요청에 의해서였다. 준비는 끝났다. 진목공은 흡족했다. 제환공과 주왕실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인정하고 있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로써 중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뚫었다. 중원 서쪽에 치우친 진나라로서는 진나라의 이를 기회로 중원의 패자인 제환공과 첫 교류를 맺은 것이다. 진목공과 제환공의 첫 대면. 생각보다는 부드러운 인물이군. 제환공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주왕실을 능가하는 권력을 거머쥔 패공이라 상당히 강한 사람일 것이라고 짐작했었는데 강하다는 인상을 전혀 엿볼 수가 없었다. 출발. 진목공의 오른손이 높이 치켜 올라가자 진 제연합군은 이호를 앞세우고 진의 수도 강성을 향해 출발했다. 이호로서는 꿈 같은 일이었다. 그는 감격하고 있었다. 자신의 군주 등극을 위해 진목공은 물론 멀리 중원의 맹주인 제환공까지 나서주고 있질 않은가. 이 정도라면 진나라 내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극, 비정도 함부로 이호를 대하지 못하리라. 강성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 환영 인파를 이루고 있었다. 대경. 축제 분위기였다. 그 인파가 당대 제1의 영웅 제환공을 보기 위한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이호로서는 따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생 중 지금이 가장 기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이호는 진나라 임금 자리에 올랐다. 진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이호의 군주 즉위를 축하했다. 진목공도 제환공도 이호를 축하해 주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은 각기 달랐다. 이로써 서방까지 손에 넣었다. 제환공은 이런 마음으로 이호의 즉위식을 바라보았다. 서방의 패자로서 인정받았다. 진목공 또한 자신의 영향력이 중원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엇갈리는 두 군주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호는 이호대로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제 바야흐로 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호의 군주 즉위를 축하하는 화려한 서방의 밤은 이렇게 깊어갔다. 진해공, 이호의 시호다.
지금부터는 이호라는 이름 대신 진해공이라는 시호를 사용하겠다. 공식적으로 진원공의 대를 이은 군주로서 기록되고 있다. 순식이 추대한 바 있는 여희의 소생인 해제나 소희의 소생 탁자는 시호를 받지 못했다. 군주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진해공이 즉위한 해는 BC 650년. 주왕실 연호로는 주양왕 2년, 제나라 연호로는 제환공 36년, 그리고 진나라에서는 진목공 10년에 해당한다. 진해공은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아들 어를 세자로 세우고 자신을 도운 객사, 극의, 여의생 등을 대부로 삼아 측근으로 배치했다. 우여곡절 끝에 진목공의 도움으로 진나라 임금 자리에 오른 그는 그러나 약속을 간단히 저버리는 사람으로 기록된다. 임금에 오르기 전 그는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게 여러 약속을 했다. 이극과 비정에게는 100만 묘의 분양 땅과 70만 묘의 부규 땅을, 진목공에게는 하남의 5성을, 목희에게는 세자 신생의 부인 가희를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은 그에게 군위에 오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즉위 후 그는 약속들을 모조리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가 목희와의 약속이었다. 진해공은 별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세자 신생의 부인 가희의 처소였다. 가희는 여전히 중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여희가 살아있을 때 온갖 수모를 겪었던 그녀는 여희 일파가 몰락한 후 조용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생활에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진해공의 눈길은 가희의 옷섭을 헤치며 그녀의 살결을 더듬고 있었다. 가희는 직감적으로 그의 음흉한 의도를 느끼고 몸을 추스르며 대답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해공은 자리에 앉는 척하며 가희의 가슴 부위로 손을 내밀었다. 탄력 있는 전무덤의 감촉을 느끼면서 진해공은 한 차례 몸을 떨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희는 손을 뿌리쳤다. 그것이 더욱 진해공의 음심을 자극했다. 그는 이제 나의 것이오.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눠봅시다. 더욱이 나는 누이 동생과 약속했소. 그대를 잘 돌봐주기로 말이오. 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사람이오. 나를 믿으시오. 진해공은 야수의 강한 힘을 발휘했다. 가희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진해공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인가? 포기인가? 저항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해공의 손길에 온몸을 맡겼다. 다만 두 눈을 꼭 감고 눈물만 흘렸다. 거친 야수의 숨소리가 절정에 달하는 듯 하더니 점차 멀어져 갔다. 가희는 발가벗은 몸으로 침상에 누운 채 또 한 번의 악몽을 꾸었다. 징그러운 벌레가 온몸을 스멀스멀 기어가는 듯한 감촉. 그것은 고통이라기보다 공포였다. 몸속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이제부터 그대는 여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오. 몸을 떨고 있는 가희를 내려다보며 진해공은 흡족한 듯 한마디 내던지고 방을 나갔다. 다음 날 진해공은 별당을 지키는 궁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가희께서 자진하셨습니다. 뱀 같은 눈초리. 요즘의 진해공의 눈빛이 바로 그러했다. 하남의 5성을 꼭 지내 헌상해야 하는가? 틈만 나면 입 밖으로 내뱉은 진해공의 푸념이었다. 그 이면에는 어서 빨리 묘책을 강구해보라는 측근들에 대한 재촉이 담겨져 있기도 했다. 오랫동안 진해공을 모셔온 책사 극예가 어찌 이러한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하랴. 일단 사자를 진으로 보내 하남 5성의 진상을 후일로 미루십시오. 그 자리에는 이극도 끼어 있었다. 그는 극예를 한 차례 흘겨본 후 진해공을 향해 입을 열었다. 주공께서 나라를 얻은 시초부터 이웃나라의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남 5성은 주공 쪽에서 먼저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작은 손실에 얽매여 큰 이득을 놓치지 마십시오. 5성을 내주게 되면 우리 진나라의 반쪽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외다. 성군께서 목숨 걸고 얻은 그 땅을 어찌 손쉽게 남에게 내줄 수 있단 말이오. 극예의 반박이었다. 이극의 눈길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 땅이 선군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찌 내주겠다고 문서까지 써주었소. 신용은 군왕지도의 첫 번째요. 아침 말이 다르고 저녁 말이 다르다면 어찌 다른 나라들이 우리 진을 신용할 것이오. 주공께서는 이극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극은 진에 대한 신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공께서 하사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양 땅 100만 묘를 받지 못할까 의심하여 진과의 신용을 입에 담는 것뿐입니다. 이놈! 이극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게에게 달려드는 것을 곁에 있던 여의생이 붙잡아 말렸다. 이극은 분을 삭히느라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는 간교함으로 치면 동관호나 양호보다 한 수 위였다. 이날의 첨예한 말다툼은 그게로 하여금 그의 간교함을 한껏 발휘하게 했다. 이극을 제거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다음 날 그게는 진해공에게 독대를 청했다. 독대란 단독 면담이다. 비정을 진나라의 사자로 보내십시오. 비정을 하필이면 왜 비정이냐는 듯한 의문이 담긴 진해공의 눈빛에 그게는 눈을 내리깔며 답했다. 비정은 외교 전문가입니다. 그를 보내 하남 5성의 진상이 늦어질 것 같다고 전하는 동시에 그게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비정은 이극의 당입니다. 그를 이극과 떨어뜨린 후 이극을 제거하고 그 다음 비정을 제거하면 내정은 쉽게 안정될 것입니다. 어째서 그대는 이극과 비정을 제거하려는 것이지? 하면 주공께서는 정말로 이극과 비정에게 분양 땅 100만 묘와 부규 땅 70만 묘를 내려주실 작정이셨습니까? 진해공은 자신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다. 과연 극에다운 발상. 비정을 사자로 보냄으로써 진목공에게 약속한 하남 5성과 이극, 비정에게 내리기로 한 땅을 모두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헌데 이극을 죽이면 칠여대부를 비롯한 일당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닌가. 내란 상태로 빠져드는 것은 곤란하다. 이극이 스스로 죽는다면 큰 반발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죽다니 명분이 없지 않은가. 이극은 해제와 탁자 두 군주를 죽인 불충한 자. 이것이 명분입니다. 어찌 군주를 죽인 자가 숨을 쉬고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진해공은 또 한 번 탄성을 내질렀다. 이극은 그게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이후로 영 마음이 좋지 않았다. 며칠 동안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공연히 이효를 불러들였구나.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중이를 끌어들였어야 했다는 후회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지 사흘 만이었다. 비정과 의논하면 방도가 생기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심부름꾼을 비정의 집으로 보냈다. 비정나리께선 오늘 아침 진나라로 떠나셨답니다. 심부름꾼의 이 같은 보고에 이극은 아차했다. 재빨리 수레에 올라타 비정의 뒤를 쫓아 교회까지 나가보았다. 그러나 그는 비정의 행렬을 따라잡지 못하고 성 안으로 돌아왔다. 집에 이르렀을 때 이극은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수많은 무장 병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공자 시절부터 진해공을 줄곧 따라다니던 가신 여의생이었다. 진해공이 즉위하면서 대부 반열에 오른 국외파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이극은 여의생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다. 이러한 날이 내게 닥칠 줄은 정말 몰랐구나. 순식의 얼굴이 잠깐 떠오르다 사라진 이극은 여의생이 느긋하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여의생은 거만하고 경멸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주공의 명을 받들고 왔소이다. 말해보시오. 냉소를 띤 여의생은 진해공의 명을 전하며 진해공이 내린 말을 차갑게 전달했다. 진해공은 이극을 죽이기로 결심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그대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군주의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두 군주와 한 대신을 죽였다. 그런 신하의 군주 노릇을 하기가 얼마나 곤란한지 그대는 아는가? 이극은 진해공의 말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해제와 탁자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주공께서 어찌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죄목을 붙이는 것은 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공의 명을 받겠습니다. 이극은 조용히 웃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진해공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를 탓하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다. 후회는 없었다. 세자 신생의 원수는 갚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는 자긍심이 이극의 마음속에서 일었다. 어차피 지금부터의 삶은 굴욕의 나날 뿐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미련 따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중이를 떠올리는 것은 아직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까?
이극은 몸자세를 바로 하고 여의생이 내미는 칼을 받았다. 칼날은 햇빛에 번뜩이며 닿기만 해도 피를 낼 듯한 위협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 이극은 칼끝을 입에 물고 마지막으로 여의생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대로 엎어졌다. 칼끝이 그의 목 뒤까지 뚫고 나왔다. 대신 이극은 지난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진하였다. 진해공은 이극의 죽음을 이렇게 공표하였으나 아무도 이를 믿는 사람은 없었다. 이극과 같은 노선을 걷던 가화, 공화, 추천 등 칠여대부는 극심한 분노와 불안을 느꼈다. 언제 자신들에게도 이극과 같은 종말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떨었다. 하지만 칠여대부는 진해공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더구나 그들의 핵심 인물인 비정은 진나라로 떠나 있는 상황이었다. 일단 비정나리가 돌아오실 때까지 자중하기로 합시다. 그들은 비밀리에 이렇게 결의했다. 한편 진해공은 내친 김에 이극을 추종하던 다른 인물들까지 모두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의 모신 극에는 술수에 능한 자였다. 극에는 진해공에게 조언했다. 비정이 없는 사이에 그 일당을 제거하면 비정이 의심하여 진나라에서 흉계를 꾸밀지 모릅니다. 일단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사이 칠여대부가 백성을 선동하여 난을 일으키면 어찌할 텐가. 백성들이 이극을 동정하는 것은 세자 신생의 억울한 죽음 때문이지 결코 이극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공께서는 세자 신생의 묘를 개장하고 시호를 내려 그 원통한 원혼을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주공의 어진 덕을 칭송할 것이요 이극의 죽음 따위는 금방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게의 이 말은 묘책이었다. 진해공은 이를 수용하며 그게의 종제인 극거를 불러 명을 내렸다. 그대는 고국으로 가서 세자 신생의 묘를 개장하라. 진해공은 이어 세자 신생의 시호를 정해 널리 알렸다. 그 시호는 공세자였다. 효와 경을 두루 갖추었다는 의미에서 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극걸은 가장 좋은 관과 수의를 준비하여 고국의 들판에 묻혀있는 신생의 묘로 내려갔다. 개장에 동원된 일꾼들은 묘에서 파낸 신생의 시신을 보고 크게 놀랐다. 죽은 신생의 얼굴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했던 것이다. 마치 잠자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더욱 놀랄만한 점은 시신에서 풍겨나오는 견딜 수 없는 악취였다. 일꾼들은 코를 틀어막으며 음식을 토해낼 정도로 참을 수 없었고 시신 가까이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극걸은 시신 앞에서 향을 피우고 큰절을 올리며 말했다. 세자께서 살아계실 때 그리도 정결하시더니 왜 죽어서는 이다지도 불결하십니까? 이 냄새가 세자의 것이 아니라면 일꾼들을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극걸이 분향을 마치자 거짓말처럼 악취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향기가 묘 주변으로 퍼졌다. 극걸은 신생을 다시 정성스레 염하고 입관을 마친 뒤 고원에 새로이 묘를 마련했다. 신생의 묘를 개장한 지 며칠 후 이번에는 호돌이 진해공의 명을 받아 고국으로 내려가 신생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렸다. 진해공이 특별히 호돌을 지명하여 제사를 올리게 한 이유는 그가 신생의 어릴 적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호돌이 고국 서쪽 고원에서 신생을 위한 제사를 마치고 성내로 돌아가던 도중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몰려들며 하늘이 어두워졌다. 곧 비가 쏟아질 듯한 기운이 감돌았고 모래바람이 화염처럼 피어오르며 주변은 황량함으로 가득했다. 서둘러라. 호돌은 마부를 재촉하며 길을 재촉하던 중 저편 산모퉁이에서 호련히 군마들이 나타났다. 호돌은 군대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황급히 길을 피해가려 했지만 군대의 행렬 속에서 병차 한 대가 호돌 앞에 멈췄다. 수레 위에는 백발의 노인이 정결한 옷을 차려입고 단정히 호를 든 채 앉아 있었다. 백발 노인은 조용히 수레에서 내려 호돌에게 예를 올리며 말했다. 세자께서 잠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여 모시러 왔습니다. 청컨대 국구께서는 저와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호돌은 놀라며 백발 노인을 살펴보니 그는 다름 아닌 신생의 태부 두원관이었다. 이미 죽은 사람인 두원관의 모습을 보고 호돌은 황망해졌으며 그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세자는 어디 계시오? 두원관은 뒤편 휘장 수레를 가리키며 답했다. 저 수레에 계십니다. 호돌은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정신없이 두원관을 따라 휘장 수레 앞으로 갔다.
과연 수레 안에는 황금색 관을 쓰고 허리춤에 칼을 찬 세자 신생이 버젓이 앉아 호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래간만이구려. 그간 잘 계시었소. 세자. 노련하고 경험 많은 원로 대신 호돌도 이 순간만큼은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입을 쩍 벌린 채 바라보고만 있는 호돌에게 신생이 다시 입을 열었다. 국국에서는 어서 수레에 오르지 않고 뭘 그리 쳐다보기만 하시오. 호돌은 정신을 수습하며 서둘러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 대체 어찌 된 일인가? 그는 순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자 신생이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것인지 혼란에 빠졌다. 종자들의 부축을 받아 수레에 오른 호돌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 웃으며 자신을 맞이하는 신생의 모습을 보았다. 설마 국국에서는 그동안 나를 잊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자께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어인일로 지상에 내려오셨습니까? 신생은 고삐를 직접 잡고 수레를 몰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담담했으나 강렬했다. 천상의 옥제께서 나의 인함과 효함을 어여삐 여기셔 내게 교산의 주인이 되라는 명을 내리셨소. 또한 이호의 흉악하고 무례한 행동을 벌주라는 명도 함께 내리셨소. 이호는 나의 아내 가희를 욕보였고 나의 묘를 개장했소. 나는 그의 행위가 괘씸하여 이번 이장을 거부하려 했으나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참았을 뿐이외다. 호돌은 충격으로 말을 잃은 채 고개만 숙였다. 내가 보건대 진나라 군주 진목공은 매우 어진 분이오. 그래서 나는 이제 진을 떠나 진으로 가 백성들의 제사를 받을까 하오. 이 뜻을 국구와 의논하고자 이렇게 내려왔소. 신생의 음성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 깊고도 장엄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곧 진으로 하여금 진을 공격할 명분으로 보였다. 황망한 호돌은 두 손을 모아 간곡히 나직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세자께서 아무리 이호를 미워하신다고 하더라도 진의 백성들에게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신은 올바르지 못한 자의 음식을 먹지 않고 민은 다른 종족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법입니다. 세자께서 진으로 가신다고 했지만 진이 어찌 희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진을 멸망시키면 결코 세자를 위해 제사를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호돌의 이 말을 들은 신생은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한 후 답했다. 그런가? 민이란 그런 것인가? 진에 계속 머물러 계십시오. 국구의 마음을 잘 알겠소. 그렇다면 내가 다시 천재께 청하여 보겠소. 국국에서는 이대로 강성으로 올라가지 말고 고곡에 7일간 머물러 계십시오. 고곡성 서편에 무당 하나가 살고 있는데 7일 후에 그 무당의 입을 통해 나의 뜻을 알려주겠소. 신생과 호돌이 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수레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두원관이 다가와 말했다. 이제 두 분은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호돌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그 바람에 호돌은 수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땅바닥에 자빠지자마자 세자도 수레도 두원관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호돌은 정신을 잃은 채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고곡성 외관에 누워 있었다. 놀란 호돌은 좌우에 있던 시종들에게 물었다. 내가 어째서 이곳에 누워 있느냐? 국구께서 수레가 돌멩이에 걸려 덜컹거리는 바람에 수레 위에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주무르고 불러도 깨어나시지 않기에 급한 김에 그대로 수레에 싣고 이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다친 곳이 없으시니 저희들은 마음을 놓겠습니다. 호돌은 속으로 짐작했다. 내가 꿈을 꾸었구나. 참으로 이상하다. 그러나 그는 이 꿈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고곡에 그대로 머물렀다. 7일이 지나자 호돌은 고곡성 서편에 있는 마을로 나가보았다. 거기에는 과연 하얀 옷을 입은 무당이 살고 있었다. 호돌이 아직 묻기도 전에 무당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귀신과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교산의 산신은 지난날 진의 세자 신생입니다. 세자께서는 국구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호돌은 놀라면서 물었다. 세자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던가? 무당은 차분히 대답했다. 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옥제께 다시 아른 결과 그자의 몸을 욕되게 할 것이며 그 자손을 참함으로써 그자에 대한 벌을 내릴 것이다.
국구의 청원대로 지내는 아무런 해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 그러고는 오늘 국구께서 이 마을에 오실 터이니 그대로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호돌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다. 그 자란 누구를 말함이냐? 무당은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세자께서는 이 말만 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 호돌은 무당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 나서 강성으로 귀국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부터 진나라에서는 이상한 노래가 유행했다. 국어는 그 노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올바르게 예를 갖추어 개장한다 해도 좋은 보답은 없을 것이네.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냄새나게 하였던가. 올바르게 하고자 해도 들어주지 않았고 신실하고자 해도 정성을 보아주지 않았네. 나라의 법도가 서지 않으니 자리를 훔친 자가 요행이도 살아남았구나. 바르게 고치지 않는다면 나라의 운명은 기울어지리. 지금을 두려워하며 신생을 그리네. 각자 뜻을 모아 귀의할 새 군주를 바라고 있네. 아, 지금의 군주는 물러나야 한다네. 나라를 생각하니 마음이 슬프다. 14년의 세월이 흐른 뒤 후사가 끊어지리. 적에 있는 공자 돌아오는 날 우리는 그에게 의지하리. 적의 공자여 나를 잘 이루어서 천자의 방패가 되소서. 백성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유행하자 호돌은 태사과건을 찾아가 물었다. 14년의 세월은 무엇이고 적의 공자란 누구를 말하미요? 과거는 점을 칠 필요도 없다는 듯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진나라는 14년 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입니다. 지금의 주공이 패망한다는 뜻이지요. 아마도 진에 의해 곤욕을 치를 것입니다. 그 장소는 한. 그 뒤 적당에 머물고 있는 중이 공자가 돌아올 것입니다. 호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진과 진이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진은 진에 의해 패할 것입니다. 그 장소가 한이라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한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함이오? 한의 들판 곧 한원에서 진은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호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예언을 군주인 진해공에게 전하지 않았다. 말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진해공이 그 시점에서 아나무인의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